네, 안녕하십니까. 거수 김우식입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은 하반기 유망 종목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장 잠깐 보셔야 되겠죠. 시장 잠깐 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이제 8월 시장이 접어드는데 수익은 좀 많이 내셨습니까? 올해 장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작년 시장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장이 올라올 때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뭐 다 올라갔죠. 예, 시장이 땡겨주는 흐름이었는데 2021년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수익이 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수익을 어떻게 냈느냐가 중요한데, 요건 이제 우리 그 추세 매입안의 어떤 수익률입니다. 작년 우리 고생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시장 보시면은 작년 이렇게 쫙 올라오던 파란색이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올라오던 모습인데 딱 올해 들어서 플랫하게 갑니다. 지수가 거의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수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추세 매입안 같은 경우는 한 82% 작년부터 기록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상당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을 냈느냐, 그에 따라서 또 전략을 또 달리 바꾸셔야 됩니다. 뭐 혹시라도 많이 수익을 보신 분들은 세이브하는 전략, 그리고 좀 까먹으신 분들은 반대로 만회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전체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시장을 우선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봐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난해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매매하기 힘들다, 대응하기 힘들다,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좀 따라가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팔면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모든 고민이 다 묻어 있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서 미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긴축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는데 갑자기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거꾸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등등 해서 경기 둔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빠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도대체 금리가 올라가야 장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하락해야 장이 좋은 것인지, 지금 그게 막 헷갈리죠. 간단해요. 뭐냐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데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 이게 급하게 오르거나 내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처해 있는 약간 과도기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안 하죠. 우리 증시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 정답은 결국은 뭐 기업 실적이나 경기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도의 분위기면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팔았던 것, 그것도 뭐 지나고 나면 외국인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실수라 치고 지금은 왜 파냐는 거죠. 상반기에도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계속 팔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보니까, 이건 뭐 환율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증시,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무역 수지가 13년 만에 첫 적자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제 7월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약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안 붙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요게 조금 괴로워요.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힘들 때 항상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간 현상이 나왔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가면 환차손이 나요. 환차손. 외국인의 환차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 내면 뭐합니까? 환사촌 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파니까 약세로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달러도 강세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 우리 무역 수지 등등을 감안했을 때 환이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이 파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라 그러면 이제 지수가 못 가는 이유 삼성전자죠 뭐. 빡빡 끼고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옆으로 빡빡 끼고 있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8만원 선을 깼다가 올라갔다 그만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보면은 당시에 이제 거의 한 9만 6천 원,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 이 피크를 쳤을 때 올해 초에 피크를 쳤을 때 누가 이 피크를 치는 걸 주도했냐면 개인 투자자였어요. 개인 수급이 포모 현상. 나만 삼성전자가 없다. 이 급등이 나오니까 작년 말부터 나만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한꺼번에 달려들다가 무너지는 모습. 꼭지가 나와버렸죠. 잠시만요. 자, 꼭지를 찍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시면 지금 국내 자금 상황을 보면 고객 예탁금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수도 못 껴있고 또 외국인 안 사고 있고 답답한 흐름만 반복되고 있죠. 올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1월 달에 잠깐 번쩍 올라갔던 것. 지금 딱 이거예요. 딱 요 부분. 요 부분. 삼성전자가 1월에 갑자기 뛰었을 때 요 정도 시장에서 지수가 오르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완전히 못 껴버린 이 현상을 가고 있죠. 그러면 시장은 뭘 봐야 될 것인가? 지수는 묶여 있어요. 뭐 외국인도 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적 현상 때문에 지수가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작년처럼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장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 결국은 이겁니다. 지수가 묶여 있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종목 장세로 가는 거죠. 이건 제가 뭐 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호랑이를 잡는 장이 아니라 지금은 여우 사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틈새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빠르게 돌아가죠. 그쪽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약간 경기 둔화의 느낌이 조금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을 갈망하게 돼요. 성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움직임하는 종목의 좀 성장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테이퍼링이 나오겠죠. 또 금리 인상도 나올 것이고 유동성 회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는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가 아마 하반기에도 좀 득세를 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가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 국내 여러 섹터 중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반도체도 피크아웃이다 뭐다 그러고 자동차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반도체 부족으로 또 애먹고 있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안고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전기차죠.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내연기관 자동차라 그러면은 뭐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경기가 좋으면 차를 많이 살 것이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덜 살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 그 자동차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요 그림을 보고 계신 게 내연기관차를 지금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못 만들게 생산을 못하게 하고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2025년 보시면은 뭐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나오는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가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년 보시면은 2030년 이 국가별로 프랑스, 뭐 브라질, 뭐 네덜란드,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등 나오죠. 판매 금지, 디젤 차량 금지, 내연 차량 금지. 영국과 독일도 중요한데 여기는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40년 정도로 잡았어요. 보시면은 디젤 차량 판매 금지 검토. 디젤 차량 판매 금지. 그러니까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지금 향후 한 5년부터 한 10년, 20년 사이에 내연 기관차를 다 판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친환경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연 기관차에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그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들을 보면 모두 그쪽으로 가요. 목표가 보통 한 2025년에서 한 30년 정도에서 우리 차를 지금 내연 기관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 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를 그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됐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추세를 가는데 전기차가 지금 뭐 한 전체 내연 기관차하고 비교해서 뭐 한 6대 4다, 4대 6이다.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지금 몇 %냐면 여기 전기차 판매량이 나와 있고 이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2021년 현재를 보시면 예상을 보면은 거의 한 5%입니다. 5%밖에 안 돼요. 100대 중에 5대. 내년 예상을 보면은 100대 중에 한 6%, 6대밖에 안 돼요. 100대 중에 6대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바꿔 가겠다는 게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고, 그건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전기차. 특히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2차 전지 관련 섹터 이쪽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완성차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모빌리 쪽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2차 전지는 우리가 잘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감안하면 결국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예, 요겁니다. 기업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완성업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DI만 있겠습니까? 이노베이션도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양극재 에코프로 BM만 있겠습니까? 음극재가 뭐 대전자 재료만 있겠어요? 전해질이 첨보, 분리막 SK IET 이런 종목들인데 뭐 대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들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소재주들의 한 가지 좀 공통적인 약간의 고민거리라면 밸류가 좀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셉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이익을 좀 땡겨 먹기 때문에 밸류가 세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성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성업체 중에서 제가 삼성 SDI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건 없죠. 노이즈가 가장 적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자회사를 지금 분리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끌시끌한 거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것은 삼성 SDI입니다. 뭐 물적 분할을 한다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워낙 싫어하죠. 그런 부분들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흑자 전환한 배터리 부분이 흑자 전환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양극재, 에코프로 BM, 그다음 대주전자 재료, 뭐 첨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 중에서 음극재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 요 종목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주전자 재료 이건 그 음극재 중에서도 음극재가 보통 우리
흑연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 흑연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당연히 그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고 또 충전 속도를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양극재도 그렇고 뭐 전해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술 중에서 음극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흑연 쪽에 변화를 주는데 보조제를 섞어요. 산화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산화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입니다. 근데 동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구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업 부분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태양광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형광체도 합니다.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MLCC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있어요. MLCC 잘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네, 그리고 태양광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광체, 예를 들어서 이건 형광체는 서울 반도체나 이런 쪽에 나가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안에 LED가 들어가는데 그 LED 유리의 안쪽에 발라놓는 물질인데 그게 형광체입니다. 요게 또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역시 관심 있게 본 쪽은 산화실리콘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의 구성요품 중에서 음극재에 섞어 들어가는 것인데 실리콘을 산화시킨 겁니다. 요 보조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도 성능도 높아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 자체는 뭐 20%, 30%, 40% 이런 쪽으로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외에도 경쟁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이 시장은 올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이제 겨우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LG화학 쪽에 납품을 하는데 LG화학을 통해서 타이칸 스포츠 차량 타이칸 쪽에 들어갔는데 다른 경쟁 회사들을 보면 아직도 개발 단계에 가까워요. 물론 뭐 중국 쪽도 있고 하지만은 기술력 자체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나요? 워렌 버핏, 해자가 있는 기업,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지금 아마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LG화학 쪽에 납품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는 각 메이커들, 그리고 완성업체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음극 산화제 쪽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많이 늘릴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대주전자 재료의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 자체가 싸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밸류는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세다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실적 자체가 작년에 한 9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이 기업을 뭐 놓고 보면 1, 4분기에 벌써 50억 넘어갔거든요. 작년 실적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한 분기에 다 한 겁니다. 아마 2, 4분기, 3, 4분기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실적 추세도 괜찮고 거기다가 이 산화실리콘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다. 특히 내년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냐 하면은 LG화학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인수하려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분 투자는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하반기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대전자 재료가 아마 중심적으로 부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대주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주가가 뭐 계속 올라온 건 맞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좋았으니까 역시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작년 말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는 이런 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지금 차트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박스권에 갇힌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갇힌 모양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패턴이 똑같죠. 이 패턴이 깨질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중간에 반등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위쪽으로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주가 자체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사업 구조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걸 잠깐 보시죠. 제가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대주전자 재료의 사업 구조예요. 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여러 가지 사업 구조가 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MLCC 관련입니다.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있고 태양전지가 있죠. 또 고분자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형광체, 여기 2차 전지 음극재라고 또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한 4개, 한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MLCC 관련된 거. 예, 요게 가장 높고요. 요게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금감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시면은 사업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부하실 때 다른 어느 것보다도 리포트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종목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MLCC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나가는 것이고 태양전지, 뭐 고분자 재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형광체 부분, 예, 요게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데 나갑니다. 10% 정도. 그 다음 2차 전지 음극재가 한 16%, 요 정도죠. 음극재. 요 두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성장성이 크다. 아마 뭐 하반기든 내년이든 언젠가 정설이 나오면 이 두 군데에서 아마 정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 정설 얘기만 나오면 막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정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따라잡아야 되겠죠. 천천히 매수해서 하반기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정설 얘기 나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말씀을 특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하반기에도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근에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게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녹아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왔을까? 물론 미국의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나온 얘기도 되겠지만은 뭔가 메타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이죠, 돈. 그게 돈이 되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돈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사람이 어디에 모입니까? 장터에 모이죠. 시골 장터 가보시면은 거기 사람이 모입니다.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고 또 뭐 약장수들 홍보를 하죠. 거기서 광고 홍보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홍보가 있고 사람이 모이고 물건을 파는 곳, 그곳이 돈이 되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실물 쪽도 물론 오프라인 쪽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거의 홍보라든지 물건 팔고 하는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 메타버스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쪽이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업이 어디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쪽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이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 때문에 정보를 더 뽑아올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던 곳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을 다른 곳에 모아야 되겠죠. 그게 어딜까? 그게 메타버스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본질적으로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부터 딱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 가상세계 시장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트렌드로 갔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가파르게
빨리 변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얘기는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보시면은 자, 이제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테마성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테마성.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서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닌 종목도 있고 실제 해당되는데 소외받는 종목도 있어요. 심지어는 알체라 같은 기업은 우리 그런 사업 안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렸죠. 폭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회사에서 워낙에 급등락을 하니까 고백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은 시장에서 너무 임의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엉뚱한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에서 보는 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한 증권, 뭐 키움증권 쪽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증권사는 나오지만은 자, 어떤 종목인지 잠깐 보시면은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요 이해되시죠? 네이버는 네이버는 그렇지 플랫폼 회사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사실 이미 메타버스 환경이 다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그 안에 내 캐릭터가 활동하는 거니까 그게 내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 게임 캐릭터 자체가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다 가능한데 NC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엔터 플랫폼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지오가 있고 스튜디오가 있겠고 또 뭐 자이언트스텝이 있겠고 LG 이노텍도 있겠고요. 또 뭐 해외 기업으로는 페이스북도 해당되고 텐센트 등등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가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메타버스 관련된 뭐 ETF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를 보시면은 힌트는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또 삼성에서 만든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약간 황당하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보시면은 해외 종목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그다음에 구글, 오라클, 월마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국내 종목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다 포함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여기 그 KB 메타버스 경제 쪽을 보시면 조금 구체적입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페이스북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국내 종목을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가 아주 구체적인데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 골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가 들어가 있고 NC소프트 들어가 있고 YG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SM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몇 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골프존이 왜 들어가 있지? 골프존? 여러분 실내 골프 쳐보셨죠? 그 자체가 가상세계지 않습니까? 그게 메타버스예요. 우리 스크린 보고 치지 않습니까? 스크린 보고 치는데 그게 가상화면이거든요. 골프존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 예전에 빅히트죠. 하이브는 왜 들어가 있느냐? 엔터 플랫폼, 미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NC소프트, YG는 왜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YG도 들어가 있고 SM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리슨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버블이 상당히 지금 대박인데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런 기업이구나. 근데 요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테마주로서 매매했던 그 메타버스 관련주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 종목들이 없느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테마주 보시면은 여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엔 아닌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 봤을 때 아닌 기업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편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시총이 아무리 적어도 한 5천억 원 돼야 펀드에서 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작거나 연관성이 없거나 이런 종목들 다 뺐다는 거죠.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도 뺀 거고.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나를 보시면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한번 종목을 뽑아 봤는데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종목을 보시면은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 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저도 뺄 건 뺐습니다. 아닌 기업은 뺀 거고, 제가 보기에 아니다 싶은 기업은 뺀 거고,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 뺀 거고, 실적이 안 되는 기업 뺀 거고, 관련이 없는 기업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량주가 되겠고, 여러분께서 하반기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종목들이다. 특히 실적이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넉넉하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플랫폼 기업은 제가 보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다 해당이 돼요. 네이버, 당연히 네이버는 제페토가 있으니까 지금 뭐 회원 수는 뭐 2억 명이 넘네 그러는데 아직은 활동 자체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뭐 로블록스처럼 그렇게 활기차고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다만 이 플랫폼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예, 굉장히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죠. 제휴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가상세계라 그러면 또 카카오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이버를 저는 우선 순위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들이 다 분리 상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은 좀 듭니다. 뭐냐면 많은 성장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품고 있을 때, 내 자식들을 품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반의 스포트라이트를 부모도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훌륭한 자식들이 분리해서 다 독립을 해버리면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뭐 카카오 엔터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긴 하지만은 많은 기업들, 자회사들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좀 하반기에는 네이버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하이브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위버스라는 또 걸출한 플랫폼,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네이버의 V라인 같은 경우를 하이브가 또 받았잖아요. 아마 하반기에 완성이 돼서 합체한 것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그 플랫폼의 힘이 굉장히 클 겁니다.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그거죠. 얼마 안 있으면 내년 정도면 이제 BTS 멤버들이 하나둘 군대 가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 가더라도 그들의 아바타가 있다면, 그 아바타가 하이브의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한다면, 예, 군대의 공백까지도 메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자, 하이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게임 자체, 지금 나와 있는 게임 자체도 좋은 메타버스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니버스라는 엔터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플랫폼 가치도 있겠지만은 NC소프트라는 기업을 따로 떼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신장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 요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수익 날 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NC가 되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 흐름 자체는 박박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기고 있죠. 100만원 정도를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올해는 거의 뭐 횡보 내지는 밑으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죠. 차트가 이제 좀 편해지는데, 지금 국면이 왜 중요하냐면 신작이 8월 26일 나옵니다. 불소2라는 신작이 드디어 8월 26일, 원래 이 게임이 언제 나오기로 했냐면 작년 말에 나오기로 했어요. 거의. 근데 지금 거의 한 상반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한 6, 7개월 지금 늦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불소2의 게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사전 예약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왔는데, 국립게임에 있어서 뭐 기록을 사상 최대죠.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은 구글 매출액 순위로 봐서 아마 1위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M과 2M을 이어서 드디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신장 모멘텀이 나왔을 때 동사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과거를 보면 금방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걸출한 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과 2M이 나온 시기를 잠깐 놓고 보면,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2017년, 자 이때입니다. 차트 확대를 좀 해볼까요? 2017년이죠. 2017년 그때 한 6월에 나왔었는데, 딱 그 리니지 M 게임 출시가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돼요. 요겁니다. 딱 요 기간, 요거죠. 한 달 동안 주가 보십시오. 당시에 한 13% 올랐어요. 13%. 딱 지금 시점이죠. 지금 한 달 전이니까 론칭되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면 13% 올랐어요. 그때 2017년에. 그 이후에 출시되고 나서 재료 노출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3개월 만에 얼마를 갔느냐? 30% 플러스 급등이 나왔죠. 이게 신작 효과예요. 처음에 번쩍 한번 움직이고 신작 나오고 나서 주춤 조정받다가 다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2017년 리니지 M이 나올 때 얘기였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리니지 2M이 나왔죠. 그것도 대박을 쳤는데 한번 보죠. 그것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19년으로 오시면 차트가 보이죠. 이렇게 이때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똑같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조금 길게. 요거죠. 요 구간 한 달 동안입니다. 출시 한 달 전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9% 올랐습니다. 아까 10%, 13%죠? 9%. 지금부터 해서 예를 들어 플스2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9%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11에서 12% 올랐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재료 노출되거나 조정이 나왔다가 한 3달 만에 40% 플러스. 요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기 전 한 달 정도 구간은 한 1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신작 나오면서 노출되면은 재료 노출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30-40% 올라가는 패턴의 모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딱 지금 출시 한 달 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매집을 좀 해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한 10% 전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조정 나오고 나서 한 3-4개월 정도 과정을 생각하면 글쎄요, 뭐 30% 나올지 40%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반기 동안에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 패턴만 우리가 기억을 해둔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좋은 공략할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NC소프트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SM이 되겠는데, SM은 뭐 차트 보시면은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5월 14일인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 제가 5월 달에 5월 14일인가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더블 났어요. 더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엔터주는 지금 이 자리죠.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더블 났습니다. 3만원에서 6만원 넘어왔어요. 6만원. 예. 더블 났죠. 많이 올라갔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초반에 한 4만원 갈 때 엔터주는 금맥입니다. 여러분, 왜 금광 앞에서 부스러기만 먹고 나가십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블 같거든요. 그럼 주가가 얘가 더 갈 수 있을 거죠. 왜 메타버스로 분류가 되냐면, 이게 왜 메타버스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슨이라는 또 걸출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또 하나 있죠.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이번에 그 한 8개월 전인가 신인 걸그룹이 올라왔는데,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블랙핑크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곡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나요? 한 두 번째 곡이 디지털곡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도 음원 거의 뭐 한 2위에서 한 4위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신인 걸그룹이 나와서 한 달 가까이 이 정도의 음원 성적을 내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에스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예. 얘들 4명이거든요. 4명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4명이 더 있어요. 아바타가 있습니다. 아바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컨셉으로 나왔을 때는 진짜 이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진짜 타이밍이 적절했죠. 딱 메타버스네 가상세계 이런 바람이 부는 시대하고 딱 맞물린 겁니다. 이 플랫폼과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생각해 보면 SM은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M&A 이슈는 좀 있었는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SM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요건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직은 모릅니다. 좀 더 있어 봐야 돼요. 조회 공시가 한 3번 나왔는데 그 3번 동안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 자, 그건 그렇게 봐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실적은 놀랍죠. 1, 4분기 실적이 한 15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150억이 나왔고 2, 4분기 실적은 지금 200억 이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보는 쪽은 내년 실적을 한 1000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평소에 동사의 한 1년 실적은 한 400억, 500억 정도가 맞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1300억까지 보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적 전망치가 너무나 세다는 거. 아마 요게 동사의 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관심도 가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실적이라든지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가 따블이 났지만 따블이 난 상태지만 지금 6만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98,000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적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절대 높은 가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도 아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실적주로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충분히 하반기에도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자,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도 있습니다. 인프라 쪽. 인프라 쪽은 제가 기업명을 안 적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여기 5G가 있고 뭐 클라우딩인데 클라우딩은 사실 네이버가 잘하죠. 그렇죠? 클라우딩은 네이버 잘하고 5G를 넣었는데 애매해요. 워낙에 양치기 소년같이 뭐 수준 나온다 그러면서도 안 나왔던 게 맞죠? 그래서 뭐 종목을 제가 찍어 드리긴 그런데 하나만 잠깐 보죠. 뭐냐면 KMW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만 보고 이게 5G가 필수이거든요. 예, 메타버스 세계에서.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간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아요. 하락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치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쌍바닥.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60일 이동 평균선 요 선이 지금 이렇게 변곡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아직은 못 믿겠지만은 5G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이라고 집어넣을 수도 5G가 메타버스 관련 좀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다 포함됩니다. 폭넓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아마 5G 관련주들 하반기에 한번 관찰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건 한번 천천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 가지고는 그 LG 이노텍을 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를 좀 집어넣었는데, OLED가 왜 거기 들어가냐, 하드웨어에. 우리 그 AR, VR 관련 이런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기에 들어가는 게 OLED가 들어가요, 앞으로. 왜냐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이제 VR 기기가 한창 나왔을 때 갑자기 왜 정체가 됐느냐. 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화면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이걸 동체 시력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OLED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OLED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스마트폰 쪽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고화질 TV, 대형 TV는 물론이고 태블릿, 노트북 쪽에다 OLED가 다 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OLED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재 쪽 좋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지금 3D 모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애플 쪽에 들어가죠. 이런 것도 센싱 모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극제, 그 다음에 매출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요 두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맥스트라든지 뭐 자이언트색 같은 경우, 자,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마 계속 싱싱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5G 좋고 인프라도 좋고 소프트웨어 좋지만은 플랫폼 이게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다 장착시키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더 늘어날 게 없어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칩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로블록스 보셨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플랫폼 쪽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쭉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시장 약간 좀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는 시장 속에서 강한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 그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어떤 분은 수익이 나시고 어떤 분은 수익이 안 나세요. 왜 그럴까? 저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방송에서 제가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다 더블난 종목 아니겠습니까? 다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수익이 안 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쉽죠. 매도도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목을 끝까지 팔로우해서 추적해서 가져가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잠깐 보시면 첨보 같은 기업, 우리 그 추세매 반에서는 문자 다 나갑니다. 문자 다 나가는데 첨보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 보십시오. 한 달 반 정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이 기간을 버틸 수가 있는가? 요 버티는 힘이 중요해요. 여기서 매수해서 40% 바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고, 관리는 이렇게 돼요. 종목들 보시면 이거 스윙 리포트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보시면 점수 다 나가고요. 그리고 이탈가, 목표가 계속 바꾸면서 매일 아침 AS를 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하지만 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건 SM도 마찬가지죠. 왜 이 종목에서 우리가 SM 같은 경우 100% 수익이 났을까? 저는 5월 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100% 수익 나신 분이 있고 수익이 안 나시고 오히려 거꾸로 손실 보신 분도 계시더라. 왜 그럴까? 뭔 차이일까? 팔로업이에요.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요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추세 매입한 수익입니다. 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니면 그건 다 사정이 있겠죠.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다 사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내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추세 매입한 수익률 보시면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시장 대비해서 한 30-40%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해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벤트 자체가, 특별 모방의 이벤트 자체가 3+3입니다. 3개월 가입하시면은, 추세 매입한 가입하시면은 3개월 무료로 드려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추세 매입한 뿐만 아니라 3개월 가입하시면은 무료 3개월에다가 6개월 수익 리포트가 들어가요. 여기 수익 리포트가 뭐냐면, 요것도 좀 보여드리죠.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반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추세 매입 반이 있고 수익 리포트 반이 있거든요. 추세 매입 반은 소수 정예 종목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 리포트는 트렌디한 다수 종목을 가지고 중단기 투자를 해요. 추세 매입 반은 반 방송을 통해서 제가 AS를 내드리고, 수익 리포트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AS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다 하는 거죠. 장중에는 채팅방이 열려 있고 또 라이브, 지금 같은 이런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추세 매입 반, 수익 리포트 반을 가입하시면은 입체적으로 관리가 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추세 매입 반 3개월만 가입하시면은 3개월 그냥 따라오고요. 그리고 수익 리포트 6개월 같이 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가입하시면은 저하고 얼마 같이 가십니까? 6개월 같이 가십니다. 하반기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도대체 이 양반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가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걸 가끔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이건 10년 전의 제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1년 7월 18일 날 제가 실전투자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는 거. 10년 전에도 잘했어요, 저는. 10명 중에서 1등. 한 5개월 동안 55% 수익을 누렸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5년 전이 되겠네요. 2016년 7월에 이제 또 대회 나갔던 건데, AI와 로보 어드바이저와의 대결,
그때 나가서 제가 2등 했다는 거. 대회만 나가면 어디 나가든 저는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최근 1년 동안 제가 뭐 했습니까? 예, 그렇죠. 최근 1년 반 동안 82%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이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종목 중에서 잡주가 있습니까? 잡주가 있나요? 매수하기 어려운 잡주가 있습니까? 다 우량주지 않습니까? 하이브SM, 동국자가, MC넥스 쭉쭉쭉 첨보까지, 네이버 첨보까지. 여기에 잡주가 어디 있습니까?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목들은 어느 종목이라도 20에서 30% 담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잡주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종목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 내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모방은 하반기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 종목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